강한 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응원해 드리고 싶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뉴욕 5번가의 거리입니다.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던 거리입니다. 100년 후에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 사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100년 전에 마차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자동차가 오는 세상을 적응했을까? 또 정부는 마차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줬을까? 그리고 또 정부는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펴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년 후에 지금 우리의 상황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마차를 가진 사람을 보호해야 하고 또 마차를 가진 사람이 날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사도록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두 가지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당시에 영국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다고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한 그 법이 결국은 영국을 쇠퇴하게 만들었죠.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영국이 만든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가 마차 이상의 속도로 달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붉은 깃발법으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미국으로 옮겨가서 추격자와 선도자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기이고 교착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불과 10여 년 전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세상은 모든 것이 스마트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교차점이라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의 교차점이냐?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이라고 봤습니다.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 인문학과 기술의 연결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과 기술의 연결 속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밑에 있는 팀 쿡을, 지금은 이제 애플의 CEO죠. 2010년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만나서 긴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놓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당신네 나라 삼성에서 쓰지 않던 기술들을 우리가 다 조합해서 연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도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교차점이 있었습니다. 1, 2, 3,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1, 2차 산업혁명,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간이 사용하는 근육을 대신하는 기계를 발명해서 그 기계가 자동화가 되기까지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산업적으로 누려왔고 꾸려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2019년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결정판으로서 이 결정판이 앞으로의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지능을 대신할 인공지능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왜? 지금까지 해왔던 1차, 2차, 3차 산업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거리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대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3차 산업혁명 2000년대 초반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IMF 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제1 벤처 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IMF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늘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때 탄생한 기업들이 네이버, 다운, NC소프트, 넷마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IT 산업에 우리가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대한민국은 3만 불 시대를 드디어 맞았습니다. 1953년도에요. 58억 원이었습니다. 48억 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GDP가요. 그런데 지금은 1782조 원이 됐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기까지의 이 곡선에는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과 지성이 여기에 다 한 분 한 분의 지성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이 3050 클럽이라 하면 뭐냐면요,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세계에서 딱 7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독일이고요, 영국이고요, 일본이고요, 프랑스고, 이태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6개국입니다. 그쵸? 1,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한 패거리였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 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충돌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 이후에,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위대함 속에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 이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전환기에 지금까지 경험하여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은요, 쭉 팽창 사회였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수축 사회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생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놓여 있을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인구는 줄고 생산은 느는데 방법은 AI입니다. 과연 이 AI를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야 우리에게 저는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이거 AI 앞으로의 사회는 AI 사회로 새로운 전환의 시대입니다.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진심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것 이렇게 같아서 놀라셨죠? 앞으로도 우리 벤처기업인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AI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가 제 동영상을 줬더니요. 이것을 딥러닝을 시켜가지고요. 그것도 30분 만에 제 입모양을 연구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컴퓨터로 말을 쳐넣으면 뚜루룩 치면 바로 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옷은요, 저 옷을 입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 동영상을 가지고 저렇게 최근에 제가 하는 말들을 조합해가지고 이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고요.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입니다. 젊은 사람이 하는 기업인데 기업을 만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를 보여주길래 저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 강의 좀 해야 되는데 좀 빌려달라고. 지금 이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AI가 생활 속으로 전부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 끝에요. 저거 스마트 팜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영월 부근에 있는 스마트 팜인데요. 저거 뭐 하는 거냐면요.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요. AI를 거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오늘은 비가 얼마가 오고 바람이 얼마나 불고 그 다음에 뭐 먼지가 얼마나 꼈다. 그래서 내일 우리한테 필요한 물은 얼만큼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분은 이런 거다 라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 농부가 그 AI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물을 주고 그대로 영양소를 공급하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맛있는 사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이 두 번째 사진, AI가 다 찾아냅니다. 이제 범인을 저런 식으로 딱 입력시켜서 이 사람 찾아라. 그러면 데이터 확 돌리면 전국에 CCTV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럼 그 CCTV 잡히는 얼굴과 유사한 걸 막 분석해가지고 다 찾아내죠. 굳이 백화점 가서 가방 살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날씨,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스피커폰에다 오늘 날씨 어때? 네, 오늘 날씨는 뭐 어쩌고저쩌고 오늘은 이런 옷을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해 주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활이 그 AI와 함께 접목돼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AI를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접목시키느냐 이 생각을 하다가 소상공인들이 뭐 때문에 어려워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방법은 스마트 상점이구나.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하는 그 일을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줘서 스마트 상점을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을 해서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그것을 정부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AI 전략을 쭉 봤는데요. 중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은 이미 2010년도에 미국의 구글을 끊어버렸어요. 미국의 구글을 끊어버리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바이두니, 텐센트니 하는 그런 어떤 온라인 쇼핑몰 그걸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물론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뭘 하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자기네가 데이터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그 통찰력을 2010년에 가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구글이 유일하게 액세스가 안 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하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수집하는 거기에 다 뭔가 종속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강자가 누구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네이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너희 나라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그 경쟁 속에서 중국은 차단을 했으니까 가능한데 차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는 그게 가능하냐 이 퀘스천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그런 어떤 자기네 나라의 자체적인 데이터 주권을 갖기 위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시발이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이고 이런 어떤 그 미중 무역 전쟁 속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쥐느냐. 그런데 이 AI를 잘하려면요, 엣지 컴퓨팅을 통한 작은 그 PC나 뭐 이런 컴퓨팅 파워가 작은 것에서 이거 AI를 할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AI, 그러니까 예측하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모여서 이것이 어떻게 될 거다, 뭐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커다란 빅데이터를 통한 예측은 슈퍼컴이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슈퍼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이 미국보다 슈퍼컴 숫자를 훨씬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바마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시절에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미국이 다시 투자를 한 것이 퀀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슈퍼컴이 다 쓸모없게 될 정도의 속도가 빠른 퀀텀 컴퓨터가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은 이 슈퍼컴 전쟁에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승자가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다시 미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앞서가고 있지만 이것이 다시 어떻게 또 순서가 뒤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한국의 그런 위치는 어떠냐. 한국은 AI 분야에서는 아직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좀 너무 전문적이라서 조금 생략하고요.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AI는 조금 모자라지만 앞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5G입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목표는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인데요. D 데이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이것을 어떻게 양질화하느냐의 문제이고요. 네트워크는 이미 우리가 5G 선두주자로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AI와 접목시키느냐,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속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DNA 코리아를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두 국가가 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쿄올림픽에서도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그렇게 싸우면서도 결국 5G는 대한민국 기업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G의 상용화를 기치로 해서 이 장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설계해 나가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여기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슈퍼컴이라든가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대기업들은 알아서 합니다.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하는 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내 작업장에서 일어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까지는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 클라우드 컴퓨터를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고객들을 유인해야 하니까 그것은 싼 값에 줍니다. 그런데 분석하는 일부터는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하고 소상공인들 벤처업계에서는 이거를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 이거를 국가가 플랫폼을 깔아드리면서 지원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중소벤처기업계 예산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져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잘 활용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AI 시대와 중소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저희 중소벤처부의 임무이고 또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게 미래자동차, 흔히 말하는 자율자동차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 저런 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만든 화면이고요. 아마 이것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달렸던 100년 전의 뉴욕 5번가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소상공인의 어려움, 전통적 방식의 그 상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또 앞으로 AI를 접목해서 나가야 되는 스마트 상점의 이 투 트랙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6차례의 소상공인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6번째 대책 이전에 발표된 5개의 대책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골목상권을 살리고 이런 쪽에 그 지원이 집중됐고요. 제가 들어와서 발표한 6번째의 정책은 바로 스마트 상점과 온라인 판매에 관한 지원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 속에서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또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2 벤처붐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벤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왜 지금 벤처가 중요하냐? 그것은 전 세계가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신기술이 등장해서 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단순히 대한민국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붐이 부는 이유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1, 2차 산업혁명의 귀결체로서 등장한 기업들이 록펠러, 포드 이런 어떤 우리가 기억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100년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등장하는 기업들이 다시 또 100년을 앞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제2벤처붐을 위해서 내년도에 1조 원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이 유니콘 기업이 제가 들어서만 해도 3개가 늘어서 9개가 됐는데요. 이 유니콘 기업의 9개의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6위에 있습니다. 6위.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벤처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1년부터 7년까지 기업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1년부터 7년까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스케일업 펀드를 12조 원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7년이 넘어간 기업도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 쪽으로는 벤처는 모태펀드를 통한 지원, 스케일업을 통한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제조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에게는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소상공인만 스마트 상점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장도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드리는 보급 사업과 정보를 모아서 이것을 예측해 드리는 스마트 서비스까지, 이것이 내년도의 중점 목표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많은 경영 애로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애로를 호소하셔서 여기 지금 최승재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모바일 직불 결제라든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이런 정책을 그동안에 꾸준히 추진해 와서 이것이 일종의 매기 효과가 있어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이제 이러한 것까지 지금 정책이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이제는 오픈하겠다. 그래서 이 오픈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은행들도 자기네가 갖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후에 쭉 현장을 많이 다녀왔는데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드시대요. 중소기업 제조업 쪽에서는 어려운 이 환경을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창업 벤처 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활발합니다. 지금 창업 벤처 쪽은 사상 최대 투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8월달까지 2조 8천억 원이 벤처 투자에 자본이 몰리고 있고요. 또 신설 법인 수가 6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그 변화이고 최대의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그쪽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그쪽은 세제 지원 혜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그쪽 분야는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뭐 했냐? 부를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마감되는 그 2022년에 4차 산업혁명에 국가 기반을 깔았다. 그 국가 기반 중에서도 특히 중소벤처를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기반을 깔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자발적인 상생기업, 자상한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소상공인 중소벤처 기업하고 연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일 먼저 1번 자상한 기업으로는 네이버와 소상공인 협회를 연결을 해드렸는데요. 이 연결을 통해서 지금 스마트 상점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것이 지금 실적이 꽤 좋습니다. 또 포스코와 벤처캐피탈 협회를 연결을 해드려서 포스코가 벤처에 1조 원 투자를 하고 벤처캐피탈 협회는 투자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리스트를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과 벤처기업협회도 역시 똑같은 그런 컨셉인데, 신한은행은 지금까지의 대출 위주에서 투자로 경영의 방점을 옮기겠다, 이런 것이고요. KB국민은행과 외식업중앙회를 연결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KB국민은행이 외식업중앙회, 다시 말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 식당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리면서, 또 외식업중앙회는 KB국민은행과 연결해서 좀 대출에 좀 더 쉽게 대출받고 또 이자도 약간 우대금리를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은행과 여성경제인협회를 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통 수치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성경제인협회와 우리은행이 각 지방 본부별로 전부 연결이 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은행 본부장님 찾아가서 해결하는 이런 해결사 역할을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이제 하나 더 지금 5개를 했는데요. 6개
번째까지 자상한 기업이 탄생을 했는데 여섯 번째 자상한 기업은 바로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는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인 KB, 그러니까 모태펀드 투자하는 곳하고 연결을 해드려서요.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3,200억을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투자는 전부 AI 쪽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대한민국에 3,200억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처럼 엔지니어링 기술이 강한 나라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곧 보름쯤 지나면 7번째 자상한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이노비즈협회 회장님도 오셨는데 이노비즈와 또 다른 곳하고 지금 연결을 해드리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만 갖고 있으면 정말 저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또 지원해드리는 분야가 소재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소재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촉발시킨 것이지만 저는 이것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곧 공고가 나갑니다. 100대 강소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100대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이 기준은 소재부품 장비 가운데에 일본 기술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국산화하거나 아니면 일본 기술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하는 것인데 이걸 공개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공개적으로 PT를 통해서 할 생각이니까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 벤처부가 관련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규제자율 특구, 이 문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율 특구는 이미 7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규제를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하시는 분은 부산에서 일을 하시면 지금 현재 행안부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의 직접 효과와 규제를 푸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제2차 규제자율 특구 지정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내가 하는 일과 무엇을 연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 이 정책이 안착되고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구현하기까지 우리가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축적의 시간 그리고 그 축적의 시간 속에 숨어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 이것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되는 것이 이 온라인 중심의 변화인데요. 저희 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상점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무엇을 유도를 해드리냐면 1인 크리에이터, 요즘 왜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을 막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시장 매니저를 통해서 접목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상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겁니다. 스마트 상점. 네이버에서 요즘 무료로 보급하는 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점심시간에 아주 바쁠 때 대신 예약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동영상 보여드렸듯이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는 거죠. 네, 여기 무슨 가나 상점입니다. 예약하시겠어요? 그 예약을 대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점심시간 바쁜데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다
그리고 요즘 식당에 가면 주문을 받는데 기계에다가 주문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스마트 상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려서 인건비를 절감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일을 좀 더 빨리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 이런 작은 일부터 또 큰 AI까지 다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한 상점과 그렇지 않은 상점의 매출이 약 40%, 평균 약 4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마케팅을 얼마큼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저는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브랜드 K를 론칭했습니다. 태국에서 지난번에 대통령님 태국 순방하셨을 때. 그런데 이 브랜드 K를 공동 브랜드로 론칭한 이유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뛰어난데 브랜드 마케팅을 할 여력이 되지가 않아서 저희 중소벤처기업에서 미리 브랜드 K 심사를 해서 이 브랜드 K에 선정된 기업들은 대통령 순방 행사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열리는 공연장이나 하는 곳에 전시 부스를 만들어드리고 이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명문 소공인 제도가 있고 100년 가게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응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조금이라도 저는 힘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재미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제가 MBC 앵커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MBC에서 주로 경제부에 있었습니다. 경제부에서 유통도 담당하고 또 중소기업 중앙에도 출입하고 은행도 출입하고 증권도 담당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쌓여져 있던 축적의 시간이 오늘 제가 이렇게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거기서 만나셨던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런 어떤 중소기업과의 연결에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연결되는 그런 것,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 앵커 했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서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렇게 AI에 관심이 많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건 과학기술부가 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기본을 하는 데고요.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것이냐, 제가 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니까요. 제가 2016년도에 로봇 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일 먼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수소 충전소가 국회에 생겼는데 그것도 제가 앞으로는 수소경제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 수소경제 포럼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내가 했던 그 하루하루의 행적과 생각과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이 연결이 되면 어떤 하나의 결정체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